그가 따라왔다. 우리 하숙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학생 알폰스 백이었다. 나는 그를 보는 것이 좋았고 그에 대해 아무런 반감도 없었다. 그가 다른 모든 후배들한테나 나한테나 늘 비꼰 듯한 말투에 아저씨답게 군다는 것 외에는 그는 곰처럼 힘이 세다고 알려져 있었다. 우리 하숙집 주인도 꼼짝 못하게 제 손 안에 넣었다는 것이었다. 인문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 떠도는 많은 소문의 주인공이었다. 여기서 대체 무얼 하지? 더 큰 사람들이 이따금씩 자기보다 어린 애들 중 하나에게로 다가올 때의 어투로 그가 부팀성 있게 물었다. 자, 어디 내기를 해볼까? 너 시를 지었지?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나는 무뚝뚝하게 잘랐다. 그는 웃음을 터뜨리더니 내 곁에서 걸으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내가 전혀 익숙지 않은 방식으로였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 싱클레어. 내가 이해를 못할까 하고 말이야. 사람이 이렇게 안개 속을 걷는다면, 이렇게 가을 생각에 잠겨서 말이야. 그럼 뭐가 있는 거야? 그럴 때는 즐겨 시를 짓지. 난 벌써 알고 있어. 물론 죽어가는 자연에 대하여, 그리고 자연과 닮음, 잃어버린 청춘에 대하여 시를 짓지. 하인리 하이네를 봐. 난 그렇게 감성적이지 않아. 하고 내가 막았다. 그럼 좋도록 하지. 그렇지만 이런 날씨에는 내 생각엔 말이야. 술 한잔 아니면 그 비슷한 것이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는 게 낫겠어. 같이 가지 않겠어? 나는 지금 아주 외롭거든. 싫은 거야? 네가 굳이 모범생이고자 한다면 이봐, 너를 유혹할 마음은 없어. 그 뒤 곧 우리는 어느 조그만 교회 술집에 앉아 품질이 수상한 포도주를 마시며 두꺼운 유리잔을 부딪혔다. 처음에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건 뭔가 새로운 것이기는 했다. 나는 술에 익숙지 않은 터라 곧 몹시 말이 많아졌다. 내 속에서 창문 하나가 활짝 열린 듯 했다. 세계가 들어오는 것 같았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끔찍하게 오래 나는 영혼에 관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가. 나는 상상의 날개를 펴기 시작했고 그 한가운데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화잣거리로 내놓았다. 백은 즐겁게 내 말에 귀 기울였다. 마침내 누군가가 내 말에 귀 기울이고 그에게 내가 무언가를 주는 것이었다. 그는 내 어깨를 두드렸다. 나를 굉장한 녀석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나는 이야기하고 싶고 뭔가를 전하고 싶은 고이고 고인 욕구를 실컷 쏟아내는 기쁨에, 인정을 받는다는 기쁨에, 연장자에게서 다소 인정받는다는 기쁨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그가 나를 천재적인 멋들어진 녀석이라고 불렀을 때는 그 말이 감미로운 독주처럼 영혼 속으로 번졌다. 세계는 새로운 색깔로 불타고 있었다. 생각들이 수백 개의 철철 솟는 샘에서 나와 흘러갔다. 속에서 정기와 주정의 뜨거움이 활활 타올랐다. 선생님들이며 친구들에 대해 우리는 이야기했는데 서로 근사하게 통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리스에 대해서 그리고 이교에 대하여 이야기했고 백은 나더러 사랑의 모험에 대하여 무조건 털어놓게 했다. 그런데 그 점에서는 내가 함께 이야기할 게 없었다. 경험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야기를 들려줄 아무 경험도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서 느끼고 구성하고 상상의 날개를 편 것, 그것은 불타듯 내 속에 들어앉아 있었다. 술로도 풀리지 않았으며 전달할 수 없었다. 여자에 대해서 백은 훨씬 더 아는 게 많았다. 그리고 나는 열이 올라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들에 귀 기울였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나는 거기서 들었다. 결코 가능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 밋밋한 현실 속으로 들어왔고 자명해 보였다. 알폰스 백은 아마 18살일 텐데 벌써 경험이 많았다. 그 가운데는
소년들과의 일이 이러저러 하다는 것도 있었다. 소녀들은 자기들에게 아첨하고 예절 바르게 구는 것만 바라는데 그거야 실로 근사하지만 진짜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더 큰 성공은 나이든 부인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문구점을 하는 야겔트 부인. 그 부인하고는 이야기가 통하는 것 같으며 그 가게 계산대 뒤에서 벌써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는 책에서도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완전히 매료되어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무튼 나라면 야겔트 부인을 곧바로 사랑할 수 없었으리라.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다. 거기에는 내가 한번 꿈꾸어 본 적도 없는 원천이 적어도 좀 더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솟고 있는 것 같았다. 어딘가 틀린 대목이 있기는 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맛은 내가 생각했던 사랑의 맛보다는 보잘것없고 일상적이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현실이었다. 삶이고 모험이었다. 그것을 이미 경험했고 그것을 당연한 일로 보는 사람이 내 곁에 앉아 있었다. 우리들의 대화는 약간 수준 낮은 것이었고 무엇인가가 빠져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천재적인 작은 사나이가 아니었다. 아직 그저 어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 소년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몇 달 동안의 나의 삶보다는 근사했고 낙원 같았다. 그 밖에도 술집에 앉아있는 것부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이 내가 비로소 서서히 느끼기 시작한 대로 금지된 것이었다. 엄격하게 금지된 것이었다. 아무튼 나는 그 가운데서 뜨거운 감정을 맛보고 혁명적 파격을 맛보았다. 그날 저녁을 지금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우리 둘이 느지막이 흐릿하게 타고 있는 가스등을 지나 서늘하고 축축한 어둠 속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취해 있었다. 근사하지는 않았다. 극도로 고통스러웠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또한 무엇인가가 있었다. 하나의 매력, 감미로움이 있었다. 그것은 반란이며 비의였다. 삶이며 정신이었다. 나보고 머리 꼭대기에 피도 안 마른 초보락에 호되게 욕하면서도 백은 나를 용감하게 떠맡았다. 나를 절반은 떠매고 집으로 데리고 갔다. 집에 와서는 열린 복도 창문으로 나를 살짝 집어넣고 자기도 그렇게 숨어 들어왔다. 잠깐 죽은 듯 잠을 잔 후 나는 고통스럽게 깨어났다. 술이 깨고 보니 멍한 고통이 나를 엄습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낮에 입었던 셔츠를 아직도 입고 있고 내 옷가지며 신발은 바닥에 널려 있고 담배 냄새와 토사물 냄새가 났다. 두통과 메스꺼움과 심한 갈증 사이에서 내가 오래 직시하지 않았던 영상 하나가 떠올랐다. 고향과 부모님의 집, 아버지, 어머니, 누이들과 정원이 보였다. 조용하고 아늑한 내 침실이 보였다. 학교와 시장 광장이 보였다. 데미안과 견진성사 수업 시간들이 보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환했다. 모든 것이 흐리는 광채로 에워싸여 있었다. 모든 것이 놀라웠다. 신성하고 깨끗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제만 해도 몇 시간 전만 해도 나의 것이었고 나를 기다렸는데 지금 이 시각에는 타락하고 저주받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나를 밀쳐내고 있었다. 구역질을 내며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가장 먼 유년의 황금빛 정원들까지 되돌아가 부모님으로부터 경험한 모든 사랑스럽고 친근한 것, 어머니의 입맞춤 하나하나, 성탄절 하나하나, 집에서의 경건하고 환한 일요일 아침 하나하나, 정원의 꽃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황폐화되었다. 모든 것을 내 자신의 두 발로 짓밟아 버렸던 것이다. 지금 추적자가 와서 나를 묶어 인간 폐물이며 신전 모독자라고 교수대로 데리고 간다면 나는 동의하고 기꺼이 따라갔으리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르고 합당한 처사라고 느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내면의 모습이 그랬던 것이다.
빙빙 돌며 세상을 경멸하던 나. 정신에 있어서 자부심이 충만했고 데미안과 생각을 함께했던 나. 나의 모습이 그랬다. 취하고 더럽혀지고 구역질나고 비열한 인간 폐물이자 잡놈, 야비한 충동의 기습을 받은 살벌한 야수였다. 모든 것이 정결함, 광채, 그리고 우아한 사랑스러움인 저 정원에서 온 내가, 바흐의 음악과 아름다운 시를 사랑했던 내가, 아직도 속이 메스껍고 격분한 내 귀에 자제력 없이 멍청하게 헉헉 터뜨려대는 취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게 나였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들을 겪는 것에는 상당한 쾌감이 있었다. 그토록 오래 내가 맹목적이고 둔감하게 웅크리고 있었기에, 그토록 오래 내 마음은 침묵하고 가난해져 구석에 앉아 있었기에, 그리하여 이러한 자기 고발, 이 전율, 이 모든 영혼의 불쾌한 감정도 환영받았던 것이다. 감정이 있었다. 불꽃이 솟았다. 그 속에서 심장이 경련하였다. 나는 비참의 한가운데서 해방이자 봄 같은 그 무엇을 혼란스럽게 느꼈던 것이다. 밖에서 보면 그동안 나는 착실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처음으로 취한 것이 곧 처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술집 출입이 잦았고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그런데 가담하는 학생들 가운데 나는 제일 어린 축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끼워주는 어린애가 아니라 주모자요 스타였다. 유명한 대담무쌍한 술집 출입객이었다. 나는 다시 어두운 세계, 악마의 소속이었고 그 세계에서 나는 명사였다. 그러면서도 기분은 참담했다. 나는 자신을 파괴해가는 방탕 속에서 살아갔다. 학교에서는 지도자이자 굉장한 녀석으로, 대단히 과단성 있고 위트 있는 녀석으로 인정받았던 반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에 가득 찬 영혼이 불안으로 퍼덕이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전에 어느 술집을 나오다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눈물 흘렸던 일을 지금도 기억한다. 환하고 즐겁게 갓 빗질한 머리에 일요일 정장을 차려입은 아이들이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술집의 더러운 테이블, 맥주가 쏟아져 고인 곳에서 내가 전대미문의 냉소주의로 내 친구들을 놀리고 놀라게 하는 동안에도 실제로 나는 내가 냉소를 보내는 모든 것에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마음속으로 울며 내 영혼 앞에서, 내 과거 앞에서, 우리 어머니 앞에서, 신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엎드려 있었던 것이다. 내가 한 번도 내 동행자들과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것, 그들 가운데서 늘 외로웠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괴로웠다는 것,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나는 술집의 영웅이었지만 아주 거친 것은 심정적으로 경멸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총기가 있었고 선생님들, 학교, 부모, 교회에 대해 나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는 패기를 과시했다. 직접 하지는 못했지만 음담패설도 태연히 들었다. 그러나 내 패거리들이 여자한테로 갈 때 함께 간 적은 없었다. 나는 혼자였고 사랑에 대한 타는 그리움으로, 절망적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하는 말을 누가 들으면 나는 분명 후안무치한 향락자였을 텐데, 그 누구도 나만큼 쉽게 상처받지 않았고 그 누구도 나만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런저런 때 양가 소녀들이 귀엽고 깨끗하게, 환하고 우아하게 내 앞에서 걸어가는 것을 보아도 그들은 나에게 놀라운 깨끗한 꿈이었다. 나보다 1000배는 더 선하고 너무 깨끗했다. 한동안 나는 야겔트 부인의 문구점에도 갈 수 없었다. 그 여자를 보고 알폰스 백이 그 여자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를 생각하면 얼굴이 빨개졌기 때문이다. 내가 이제 새로운 친구들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외롭고 남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만큼 더 나는 거기서 떨어져 나오지 못했다. 술을 퍼마시고 허풍치는 것이 나에게 그때 즐거운 일이기나 했는지 그것도 이제는 정말 모르겠다. 마시는 일에도 결코 번번이 고통스러운 결과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익숙해지지는 않았다. 모든 것이 일종의 강압 같았다. 나는 해야만 하는 것을 했다.
달리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오래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다. 늘 거기로 마음이 기울었다고 느끼는 그 많은 부드럽고 부끄럽고 은밀한 감정의 내습이 두려웠다. 그토록 자주 엄습하는 연연한 사랑의 생각이 두려웠다. 내게 가장 결핍된 한 가지, 그건 친구였다. 내가 바라보기를 아주 좋아하는 두셋의 친구가 있기는 했다. 그러나 그들은 착한 사람들에 속했고 나의 악덕은 오래전부터 이미 그 누구에게도 비밀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피했다. 나는 모든 학우들에게서 두 발 밑에 땅이 흔들거리는 희망 없이 노는 학생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선생님들은 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다. 나는 몇 차례 엄하게 벌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학교에서 쫓겨나는 일만 남았는데 그건 내 쪽에서도 기다리는 것이었다. 내 자신도 알고 있었다. 나는 벌써 오래전부터 더 이상 좋은 학생이 아니었다. 퇴학 당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으리라는 느낌으로 근근히 건들건들 헤쳐가고 있었다. 신이 우리를 외롭게 만들어 우리들 자신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다. 그런 길을 그때 신이 나와 함께 갔던 것이다. 악몽과도 같았다. 더러움과 끈적거림 너머로, 깨진 맥주잔과 독설로 지새운 밤 너머로 내 모습이 보였다. 내가 주문에 걸린 몽상가가 추하고 더러운 길을 쉬지 않고 고통당하며 기어가는 모습이, 공주님을 찾아가는 길인데 오물 웅덩이에 악취와 쓰레기 가득한 뒷골목에 박혀있는 그런 꿈들이었다. 내 형편이 그랬다. 그다지 세련되지 못한 이런 식으로 나는 외로워지도록, 그리고 무정하게 환히 웃는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는 잠긴 낙원의 문 하나를 나와 유년 사이로 세우도록 정해져 있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나 자신에 대한 향수의 눈뜸이었다. 우리 아버지가 하숙집 주인의 편지로 경고를 받아 땡땡시에 처음 나타나 느닷없이 나를 마주했을 때만 해도 나는 놀랐고 움찔했다. 저 겨울 끝 무렵 아버지가 두 번째로 오셨을 때 나는 벌써 냉혹하고 무관심했다. 아버지께서 욕을 하시다가 애원을 하시다가 어머니를 상기시켰을 때도 모른 척했다. 아버지는 마지막에는 몹시 격분하여 내가 달리 안 된다면 수모와 창피를 무릅쓰고 학교에서 나를 끌고 나와 감화원에 처넣겠다고 하셨다. 그러시라지. 그때 아버지가 떠나시자 마음이 안 됐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셨다. 나에게로 오는 어떤 길도 찾아내지 못하셨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일이 그렇게 된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기도 했다. 내가 무엇이 되건 나로서는 아무래도 좋았다. 특별하고 별로 곱지 못한 식으로 술집에 앉아 의기양양하게 굴면서 나는 세상과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내 나름의 저항의 형식이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망가뜨렸고 이따금씩은 내 일을 대략 이렇게 보았다. 세상이 나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나 같은 사람들에게 줄 좀 더 나은 자리, 좀 더 높은 과제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이제 나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망가지는 거라고. 세상이 손해를 보겠지 뭐. 그 해의 성탄절 휴가는 즐겁지 않았다. 나를 다시 보았을 때 어머니는 놀라셨다. 더 키가 컸고 살은 늘어지고 눈 가장자리에 염증이 난 내 마른 얼굴은 잿빛이고 황폐해 보였다. 콧수염이 돋기 시작한 데다 얼마 전부터 쓴 안경이 나를 그들에게 더욱 낯설어 보이게 만들었다. 누이들은 뒤로 물러나 킬킬거렸고 모든 게 유쾌하지 않았다. 서재에서 나눈 아버지와의 대화가 씁쓸하였으며 유쾌하지 않았다. 몇몇 친척들이 반가워하는 인사도 유쾌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성탄절 저녁이 유쾌하지 않았다. 성탄절이란 내가 태어난 이래 우리 집에서 가장 성대한 날이었다.